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거는 데런 에스모글로와 제임스 A.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의 독후감이에요. 이거 2012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오래됐죠. 근데 이거 보통은 최근에 나온 책들을 주로 했는데 이 독후감을 서둘러 쓰게 된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기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년 임기의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을 설명하는 저서 중에 세 권 중에 하나로 이 책을 언급이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기를 앞장서서 선도하게 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전략,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게 행정부겠죠. 그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 행정부인데, 그리고 그러한, 그거를 선과 전략을 둘러싼 지식인 사회 담론이 형성이 될 텐데, 그 담론 형성 과정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책이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여겨져요. 기사 내용을 보면 직접 썼다 그러는데, 어, 그 중에 그 기사 내용 중에 이거예요. 대선 당시 인생책을 추천해달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질의에 윤 당선인은 세 권 모두 자유시장 공정과 관련한 표적을 꼽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가장 강경 있게 읽었다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는 규제 자본주의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는 자유의 범위를 원하는 고전서적이고 데넌 에스모글로우와 글로우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이 분배가 공정해진 사회는 지속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 이것만 언급이 되죠. 나머지 두 책은 이건 고전이죠. 빌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는 이 자본주의 그 신자유주의 그 거기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고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는 뭐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근데 정치 자본 음, 민주주의의 어떤 고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칠 책들은 바로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요 말, 분배가 공정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하지 않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봐야 되는데 오늘날 세계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돌아보고 각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 역사서는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 자본주의,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알죠? 거기서 시작된 산업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로 그 관점에서, 불평등이 생겼고, 그 불평등에, 에 관한 역사서다는 거죠. 그걸 빈곤과 번영의 정치학이라고, 붙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 책의 주 목적은 세계 불평등과 조금만 들춰봐도 어딜 가나 그 안에 쉽게 발견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등이 당연히 이것 때문에 됐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한 것이 잉글랜드인데 또는 1707년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가 연합해 탄생한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는 그 그레이트 브리튼, 간단히 브리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단히 기술적인 혁신들이 산업에 응용된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18세기 후반 서서히 성장이 이제 가능성이, 국가 성장 가능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이 잉글랜드의 산업화에 이어 서유럽과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도 산업화가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잉글랜드의 번영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잉글랜드 정착 식민지들로 확대가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국 얘기가 나와요. 일본, 싱가포르, 한국과 함께 이들 잘 사는 나라 30개 명단. 이게 선진국이죠.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이제. 앞서 언급한 이 아시아 3개국의 번영은 대만에 이어 중국까지 급성장한 동아시아 국가 전반에서 발견되는 패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또 한국말 몰입한 무엇이 남북한의 운명을 갈랐을까 해서 대한민국의 이론의 핵심 모델이라고 아주 못 박아서 선언을 합니다. 그 증거는 지도 7로 여기다 표시가 된 대낮같이 밝은 남한의 밤과 칠흑 같은 북한의 어둠이란 제목으로 잘 알려진 사진으로 이 책. 이거 뭐 아주 유명하죠? 정확히 갈라져 있죠? 이건 MBC 뉴스 캡처인데
하지만 한국인 모두가 안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한반도에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이 제도적 차이,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로 모델이에요, 한국이. 물론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죄다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얼핏 보기와 달리 북한이 가난한 것도 공산주의 국가 때문만은 아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세상의 다른 가난한 나라들과 북한의 공통점은 대다수 국민의 인센티브를 꺾어버려 필연적으로 가난을 초래하는 착취적 경제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착취적 경제 제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착취적 정치 제도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핵심 논리예요. 그 요체는 소수 엘리트층의 정치 권력을 몰아다주는 공산당의 정치 독점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빼면 돼요. 공산당은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북한 엘리트층이 바타 지역 엘리트층과 다른 영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 방글라데시, 케냐 같은 가난한 나라의 저개발을 초래하는 주요 동력은 바로 엘리트층의 통제인 거죠. 북한에서 시민이 가난에 찌들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착취적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결합된 탓인 거죠. 반면 남한에서 꾸준히 번영이 지속되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정치 권력을 분산시켜주는 포용적 정치 경제제도가 자리 잡은 덕분이다. 이게 이 책의 논리 핵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을 언급하면서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산업 경제 발전에 눈부신 성공 사례라는 점을 자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책이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경제발전의 최신 근대사의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 저자들이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과거 성공했다는 무슨 의미가 현재는 없는 거죠. 감수의 글을 쓴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도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나와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렇죠? 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미래 예측을 위한 중요 자료라는 점에서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 책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사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우리에게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들을 거의 따라잡았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포용적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 차원 높은 발전 단계로 뛰어오를 수 없다. 필자가 이 책을 그러니까 이 교수의 책 읽기 8회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 때문은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적인 이유고 이 바로 지금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필자의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 벌써 이미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16 거기서 핵심 추천 도서였어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독후감을 이미 쓰려고 준비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은 뭐라는 것이냐? 그거는 바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그런 거를 그런 논리 하에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등 20여 개의 시리즈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데런 에스버글로 제임스 A.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추천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16은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산업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니카우어의 테이드 강연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지적이 하나 있는데 기존의 산업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 이 책, 이 책의 특징은 근대 기존의 산업자본주의가 어떻게 국가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이 얘기잖아요.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읽었거든요. 우선 동영상의 수록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정반대된 내용인데 이 두 개를 왜 연결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9년 보면 제목이 뭐냐면 The Secret of Capitalism and a New Way Forward.
자본주의 더러운 비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 미래를 전망하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잘 될 거야, 또는 잘 됐어, 뭐 한국은 잘 됐어, 이런 거. 그런 걸 넘어서는 미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그 제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 이론적 틀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가 14세기 이후의 근대사회 또는 수십만 전, 여기 전, 저 책은, 지금 우리가 하는 책은 18세기 이후지만 수십만 년 체립 수렵차의 이후 인류 역사의 틀이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총체적인 그림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말하는 데는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우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불평등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안전성이 점증하면서, 그게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나쁜 경제학 이론의 직접적인, 수십 년 동안 decade of bad economics, 나쁜 경제학 이론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주장하면서 탐욕은 좋다라는 그 기본적인 어떤 교리를 부셔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 강연의 핵심이에요. 이분은 어, 사업가, 전 세계적인 큰 사업을 성공하신 분인데, 그 성공한 돈을 가지고 이 사회에 점증하는 불평등,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것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영향,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고, 어, 어, 좀 도발적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분이에요. 보면 자기도 0.1%, 0.01%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돈 잘 버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뭐,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생기고 더 키가 커서도 아니다. 순전히 신자유주의 때문인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보시려면 거쪽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부자한테 세금 많이 매기고, 어?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올리고, 그죠? 강력한 큰 회사들한테 규제하면 된다. 기존의 근대 경제학 이론을 전복하는 새로운 경제학, 탈근대 경제학이 필요하다. 왜냐? 근대 경제학은 과학도 아니고 수학 같은 걸 막 수학 용어를 쓰고 막 그러지만 그건 다 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경제학은 그거는 배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협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던 경쟁이나 경쟁과는 달리 경쟁하고 배타적인데 그게 아니라 어, 포용적이고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사회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공동체의 번영을 예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척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회적인 협력을 하도록 하는 체제, 시스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헛된 희망이겠죠. 새로운 시대를 말하기는 쉽겠지만 지금같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시대 전환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근대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근대 사회 습관을 익히는 이중적인 노력을 해야 성공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중적인 어려운 난제가 부닥쳐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전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댈 수 없는 그게 부분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열심히 하세요. 뭐 당신이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나 학교나 직장 등에서 근대 경쟁사회 아직 있죠. 그 성공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미래의 암담함을 또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협력사회를 개인이 무작정 실천하는 시도는 무모해 보이죠. 어? 현실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뭐 시골에 내려가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그럼 해결하냐? 지적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intellectual opportunity.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근대 사회,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런 사회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탈근대의 협력 사회를 예비하는 지적 기회로 여기는 이중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즉 정말로 공부가 정말로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사고방식은
We are all perfectly selfish, perfectly rational, and relentlessly self-maximizing. 우리는 완벽하게 이기적이고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자아를 확대하려 한다. 라는 바보 같은 생각. 이게 이제 기존의 그 경제학 이론이에요. 이성적이란 말도 웃기죠. 멋있는 말 같지만 이분법적 사고죠. 그죠? 어. 그런데 사실은 찰스 다윈의 이 최근의 과학 이론 중에 찰스 다윈에서 이런 게 전부 다 찰스 다윈의 그 생물학적 적자 생존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모든 이런 이론들이 이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그거를 이제 사회적 진화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그 인간 사회 정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과학 이론으로 맞으니까 이게 경쟁사의 기본 전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의 과학이라고 그랬죠. 최근에 생물학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찰스 다윈의 더 중요한 저서가 있는데 인류가 협력의 방식으로 유인의 단계를 넘어섰다.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냉정하고 잔인한 마음, 그죠? 이 친자유주의적인, 아, 돈 벌려면 잔인해야 돼, 냉정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행동의 모델은 아닌 거죠. 그죠? 그거는 도덕적으로도 부패했지만 과학적으로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려버린 이런 이론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기 개인의 그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태어난 상호 협조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는 성공과 행복을 분리했던 거죠. 그죠? 휴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탈근대 사회는 성공과 행복의 방법론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길이잖아요. 그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적 기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지적 기회라고 하냐? 현실적으로 아직 안 왔지만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온 게 한국의 문화 또는 벤처 캐피탈 같은 것들이죠. 네, 근데 이분도 말하기를 Now I want to emphasize that this new economics is not something I have personally imagined or invented. 내가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상상하거나 창조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경제학이라는 것이. Its theory and models are being developed and refined in university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이론과 모델들이 그거는 some of the best new research in economics. 경제학이나 그다음에 복잡계 이론, 새로운 경제학, 그다음에 진화 이론, 아까 생물학 점포로 심리학, 윤리학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는 전공이 영문학이죠.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although this new economics does not yet have its own textbook or even a commonly agreed upon name. 이 경제학이 자신만의 교과서 또는 공통적으로 합의된 이름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하지만 in broad strike explanation of where prosperity comes from goes something like this. 그렇지만 이게 어디로 가는지 새로운 번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대강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건데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도래를 짐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다수가 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나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시스템이 없다면, 근데 시스템이 없으면 뭐처럼 보여요? 하나의 예외적인 개인이 별난 이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잖아요. 현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저간의 어려운 사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대학의 인문학이 근대의 시작이었던 르네상스를 준비했던 것처럼 인문학이 탈근대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 이론인데 자크 데리다의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해요. 그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는 유튜브 채널의 설립 목적이에요. 이 글에서처럼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전문 분야 이 글에서는 경제학인데 거기서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면 이렇게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야, 그런 전문 분야에서만 펼치려고 하면 전 분야, 사회 전체의 근본 틀, 사고방식, 에피스테메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체를 전부하는. 그래서 이런 난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과감하게 개설하여 거의 모든 분야, 이건 경제학이죠. 영문학자가 무슨 경제학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호흡음에도 불구하고
짐작이 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던 소사이어티, 근대사회 기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전근대 부정이었거든요. 거부와 부정인데 포스트 모던 사회의 기본 역사학은 포함과 초월의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학도 기존의 시장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지금 여기서 그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이 하워의 말처럼 포함하고 초월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방향에서 그 이론과 이름과 교과서가 마련될 것이에요. 근데 아직 교과서 이름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탈근대의 생각, 공부는 근대 시대의 생각, 공부, 그 암기였죠. 그때는 간단하게. 보다는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부가 쉬웠다는 거죠. 공부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변화의 방향성은 옳지만 그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려니까 이 전체적인 사회 혁명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근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경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 컴피티션 between highly cooperative group, 그러니까 굉장히 협력적인 집단의 컴피티션을 인정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쟁이란 경쟁만이 유일한 원리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이것도 적용이 안 돼요. Competition between firms and competition between network firms, competition between nations.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국가 내 전쟁에 이르는 무한 경쟁이잖아. 전쟁에는 국가가 무한 경쟁이죠. 거기에는 법체계, 국가 내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국가가 안에서 국제적으로는 없잖아요. 다국적 기업도 그러니까 형태 관리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계를 두면 지금 현재 해결책이 없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뭘 제시하냐면 rules of thumb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경험의 바탕을 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전체적인 틀을 제시할 수 없는 지경이고 교과서도 이름도 뭐라고 제한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로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전환 상황에 관한 연구, 인문학적 탐구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수의 접근론 학교론이 제시하는 방법론이고, 이러한 길에 많은 지식인이 동참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영어가 이거예요. 이 successful economics are not jungles, they are gardens. 무슨 소리냐면, 세상을 정글로 보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태학이 뭐냐면 환경이론의 자연은 인간의 환경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이 존재하는 환경이론. 이 비극적 결말이 바로 기후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마켓도 마찬가지로 정원이지 정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주의 이론 있죠.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잘 정리해 줄 테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정글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시장도 가선이라 정원이라고 돌봐야 될 정원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베타가 아니라 익스클루전이라 인클루전, 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일어의 핵심적인 전개 방식이 궁극적으로 폭력이 되고 폭력을 용인하는 부정과 배제였잖아요. 식민주의가 되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 시대는 페미니즘, 소수성애자, 장애인, 소수민족, 동물의 권리 등 중심이 되는 주류 세력에 배제되어 온 타자들의 권리 회복을 하는 탈근대주의죠. 그죠? 고모하는 뽀용의 탈근대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노래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하는 그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사람인 거죠. 돈이 아니라. 탐욕이 뭐다 읽을 수는 없고 다 그때 가서 보세요. 탐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럼 얼마만큼 좋지 않냐? 그래서 이게 탐욕이 그럼 안 좋냐? 다 스님이 되라고? 다 신부가 되란 말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거든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욕도 있지만 욕망도 있잖아요. 욕망도 원하는 거죠. 탐욕과 욕망은 뭐 차이냐고. 그런 이론적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탐욕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걸로 끝낼 수 없어요.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타인에게 감정적이고 심지어 공감 능력을 결여하게 말하는 소시오패스잖아요. 그 소시오패스는 문제죠. 심각한 사람이죠. 그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존재인데 그 소시오패스하고 사실은 심적인 거리감이라는 것, 전문가에 요구되는 자질. 이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 특히 수술하는 의사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 나빠라고 말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 책상 앞에서 치명적인 영향,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 그 사람들이 아마 악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 자기는 악한이라고 생각 안 하죠. 우크라이나 침공도 누가 했어요? 병사들이 한 거 아니죠. 병사들은 지금 반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폭력이라는 게 이제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근대 권력 자체가 폭력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폭력적인 권력이죠. 법이라는 게 폭력적인 거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그거를 어떻게 자유로운 마음 자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전문가들이 소위 현재 전문가들이 처해 있는 난처한 경지예요. 이걸 안 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악의 원인이 되는 거죠.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거의 추천 조서 중에 맨 마지막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추천서들을 다 대강 뒤져보고 결론이 게 이 책이 참 중요하겠구나 알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을 언급하면서 왜 길게 앞에 설명을 했냐면 분배가 공정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하는데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 이게 이제 핵심 아젠다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아젠다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적응해온 산업자본주의 폐해를 해결할 미래의 전략이죠. 발전 전략이죠. 우리 산업자본주의의 성공 사례이긴 하지만 그 폐해를 해결해야 될 게 우리의 발전 전략인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 노선. 기존의 정당이었던 그 대체한 정당 그 논리하고 노선을 달리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지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16에서 읽었던 닉 하나우어의 신경제학 담론에서처럼 기존의 산업사본주의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상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과정에서, 그죠?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바탕을 둔 분배 전략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이라고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 이게 지금 이 책에서도 모델이 됐는데 이게 일시적인 선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국처럼 성공에다가 없어진 나라, 망한 나라들 많아요. 오늘날 세계 불평등은 대체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 사람의 책은 이제 그 산업자본주의 책이니까 기점으로 18세기 후반에 대동한 것이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빈부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얼마 안 된 거죠. 이후 안정을 취해온 국부순위 역시 역사를 더 올라가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예를 들면 150년 동안 북부순위는 500년 전 모습과 비교하면 아주 다르죠. 둘째,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속 성장을 경험한 나라들이 수두룩하죠. 한국이 그 대표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대부분이 그렇고, 최근에는 중국도 그렇고, 고속 성장을 구하던 나라가 도리어 뒷걸음치는 경우 많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920년대까지 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이후 장기 마이너스, 지금 굉장히 힘든 나라죠. 구소련도 그렇고요. 1970년까지는 대단했단 말이죠. 그만큼이나 빠른 몰락한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책을 독후감은 양방향에서 진행돼야 돼요. 양방향.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이 성공이 핵심 모델이 되는 그죠?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는 설명 담론. 우리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저자들이 딱 한 번 다음과 같이 인정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과거에 관한 책이니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작은 차이와 역사적 우발성이 이게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측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로 읽을 수 있어요. 로마 제국 이후 몰락 이후 수백 년간은 말할 것도 없고 15세기는 물론 16세기에도 포용적 제도를 향한 돌파구가 영국에서 마련되라고 예측한 이는 드물었어요. 영국은 계속해서 식민지였다고 로마부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특별한 제도적 부동 과정과 대서양 무역 확대로 마련된 결정적 분기점의 성격 때문이었던 거죠. 이건 나중에 설명이 더 될 거예요. 1970년대 문화대혁명이 한창일 때만 해도 중국이 경제 제도의 급변 과정을 접어들어 이내 눈부신 고속 성장을 70년대도 중국이 이렇게 눈부신 고속 성장을 구가하게 될 거라고 믿던 일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500년 후 미래의 형세가 어떤 모습일지 확신하고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500년 후 필요 없어요. 당장 얼마만이라도 불가능하다니까. 500년 후는 좀 너무 과장이고 당장도 이걸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지만 이론의 결함 탓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론은 근데 역사적 배경 설명만으로는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냈어요. 왜냐하면 지리와 문화적 등 역사적 요인에 주목해서 지리적으로 뭐 문제가 역사 발전을 못한 이유가 지리적인 원인에 있다. 또는 문화적인 원인에 있다. 동양 사람들은 게으르고 뭐 흑인들은 게으르고 흑인은 열대 지방에 오고 그런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런 역사적 숙명에 근거를 둔 어떤 접근 방법도 타당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한 거는 굉장한 업적이에요. 그 작은 차별 우발성이 요소이긴 하지만 역사적 결정을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요런 사실, 요거를 입증해낸 거는 이 책의 아주 엄청난 성과죠. 다른 곳과 변형의 번영을 구가할 만한 사회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책은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영과 빈곤의 엄청난 상승의 이유를 꽤 잘 설명해낸 거죠. 그게 그냥 역사나 지리 때문이 아니다, 문화 때문 아니다라고 설명해낸 아주 뛰어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향후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예측을 해요. 어떤 종류의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거를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논리를 문자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했고 굉장히 정확한 설명이니까 동시에 두 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 핵심 논리를 미래 전략 작용에 주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주체적으로 모색해야 돼요.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미래 전략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전환하는 이 상황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다른 특별한 제도적 부동의 과정이지만 또 다른이에요. 또 다른. 이분들이 말하는 것하고 다른 변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근대적 산업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 담는 논리체계. 이 책은 그렇죠. 근대적 전환에 관한 논리체계고 우리는 탈근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두 개를 적용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 근대까지의 얘기고 우리는 그 뒤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영국 산업혁명에 시작된 세계 경제 성장의 해바라기 이론. 그러니까 중심에서 또 퍼져나가는 거죠. 해바라기처럼. 이거는 맞죠. 그래서 근대 산업 발전의 성공 전략.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대 산업 발전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다양하게 그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향후 몇십 년 동안 어떤 종류의 사회가 경제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한 길잡이가 되는 거죠. 어떤 사회가 경제 성장할 건지 분명히 이 책을 따라가면 성장을 할 거예요. 그거는 즉 다시 말해서 근대 산업 자본의 성공을 아직 이룩하지 못한 국가들, 한국이 아니라 아직 가난한 나라들한테는 이 책이 아주 중요한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책이 말하는 근대적 성장의 경제성장 대표 모델, 대한민국. 우리는 아니에요. 왜 아니야? 우리가 바로 그 성공 사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뒤따라가며 추적할 모범 사례가 더는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다른 모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 요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자본주의에서 정보산업사회로서의 선두주자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거는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정보산업사회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탈근대로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경제발전 전략은 그야말로 과거를 설명하는 역사적 담론이에요. 과거 얘기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책, 과거 얘기인데 뭐 때문에 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탈근대가 근대를 배척하지 않는 것처럼 정보산업사회가 산업자본주의를 포괄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기계 산업자본을 다 포기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적인 기본 철학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효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한 점이 이것만으로도 이 책이 다른 것을 추천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책은 이 국가는 왜 실패한가는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으로 책 읽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복잡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책 읽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읽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책의 담론 흐름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그죠?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죠. 문자 그대로. 18세기 후반에 영국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세계 산업자본주의 발전이 빈곤과 번역의 정치학으로 귀결된 역사학의 관점. 이게 이 책의 핵심 주제인데 이건 충분히 이해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려는 이 책의 과정, 책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책의 정치 발전을 위한 대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책을 그냥 수동적으로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정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 정치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 이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 해결책도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이로 인해 세계가 많이 번영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이 그래서 세계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일부 사회가 왜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못한 방식으로 짜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인 제도를 채택해서 번영을 이룩한 나라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한 예외인 거죠. 그래서 반쪽으로 잘려서 그렇잖아요. 경제 전문가, 정책 위반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바로 잡을지만 모색하지만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거는 왜 가난한 나라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이유는 무지하거나 몰라서가 아니에요. 또 문화적 요인 때문이 아니에요.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몰라서 그렇겠지. 아니에요.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알고 안 한다는 거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빈곤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와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를 이해하려면 진짜 그래?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학의 논리나 최선책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넘어서면서 실제로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누가 그 의사결정을 결정하고 그들이 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건 뭐야? 정치지. 정치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정치를 외면해 왔던 거죠. 그렇지만 새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정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에요. 경제학자 아바로너가 1970년대 이미 지적했듯이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해결된 정치 문제를 주로 연구 분야로 담은 분야. 이미 해결된 경제 문제가 이미 있으니까 그거에만 연구했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부 기본적인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불평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과정 때문인 거죠.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려면 서로 다른 정책과 사회적 환경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하므로 경제학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설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러려면 핵심적인 사유재산도가 재산권이 필요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논리를 가장 도출해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북한이죠. 극명한 대조야. 아까 사진으로 본 것처럼. 밤에 불빛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정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정치와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고 이 골자의 모델을 댄 나라가 바로 남북한이에요. 그래서 저자들에게 한국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착취적 정치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취적 정치제도가 1960년대에 있었죠. 그 독재. 그래도 경제제도가 포용적 성장을 띠면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계속되면 경제제도가 더 착취적 제도가 바뀌고 성장이 멈춰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이런 복잡한 이론을 한국이 다 보여줘요. 예를 들면 한국은 1960년대에 압축 성장, 이때는 착취적 정책 제도 안에서의 포용적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되면 되는데 우리는 1980년대에 민주화라는 포용적 정치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그 성장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었어요. 이 두 부분 다 한국의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모델과 대비해 보면 포용적 정치 제도를 도입을 못했죠. 소련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제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뒷부분은 한국처럼 1980년대 이후에 민주화라는 그런 과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경제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죠. 한국을 모델을 대비하면 한국이라는 모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경제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중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포용적 정치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에 있어서 비관적이다. 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 전망까지 되는 거죠. 요건데 정치 제도가 착취적 성향에서 포용적 성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권력을 분배하고 행사할 능력은 언제든 경제적 번영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이제 우리도 한국도 겪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배가 공정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조하는 내용이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다고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후감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책의 경제제도를 어떤 경제제도를 받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라는 관점, 이게 이 저자들의 관점인데,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선순환적 성장 전략을 담아가지고 구상하는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가원주의의 근원적 논리와 법치주의 때문만은 아닌 거죠.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용적 정치제도 덕분에 포용적 경제제도가 마련되면 경제가 마음대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 더 공평하고 분배되고 힘을 얻는 사회계층이 한층 넓어지면서 정치 면에서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니까 일부러 착취적인 정치 권력을 찬탈해서 얻어봐야 소득이 없으니까 착취적인 정치제도가 창출할 의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요인들이 영국에서 진정한 민주적 정치제도를 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도 이 책은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즉 정치와 정치제도의 선순환적 변화가 있다면 이게 먼저면 경제제도의 선순환적 성장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산업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닉 하나우의 테드 강연을 길게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면 이 책의 저자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산업자본주의는 경제잖아요. 경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들의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 제도라는 관점. 이게 이제 이 저자들이 성취한 건데 뒤집어서 어떤 정치 제도를 갖게 되는지는 결정하는 것은 경제와 경제 제도라는 관점. 그러니까 경제 제도도 지금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거죠. 정반대쪽의 상황에서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구감은 바로 이 산업자본주의라는 기존의 경제제도와 경제와 경제제도의 문제점, 닉 하나우어의 문제의식, 즉 경제와 경제제도의 포용적 성향의 확대가 필요해진 시대. 이건 그 산업자본주의 발전에 생각도 안 해봤던 거거든요. 정치가 문제지 경제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들이 산업자본주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포용적 정치대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니카운 아나우어는 탈근대의 번영이죠. 탈근대의 번영이죠. 포용적 경제제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닉 하나우가 지적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제도가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야?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의 한 사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태도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포장재 1kg에 152원 내면 그만. 너무 가벼운 재활용 책임. 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만큼이죠. 이만큼의 즉각 이런 거 용기들 있죠. 1kg의 페트병을 모아봤다. 26개의 병이 쌓였다. 한번 버리고 재활용,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죠. 이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조자가 부담하는 내용은 150원, 148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3위예요.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죄의식이 드는데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대 포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불이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면 됐지 현행 체계에서는 재활용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행위물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여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죠. 포용적 정치제도가 제공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제도와 문제점. 이게 뚜렷하죠. 152원? 그것만 주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분야가 아니라 환경 분야만은 아니에요. 그건 내 사례로 하나 든 거지. 정치와 왜 그러냐? 경제제도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거 포용적이면 경제는 잘 될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기사, 5월 20일자 기사예요. 경제는 왜 안보가 됐나?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꺼냈을 때 뭐라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경제가 안보가 경제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 안보. 경제 안보가 왜 중요하냐? 코로나19 예산을 통틀어서 탈탈 털어서 지금 보조금을 주죠. 자영업자한테 그거 다 세금으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줬죠. 엄청나게 한 사람당 뭐 1,000만 원까지 주죠. 안 줄 수 없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때는 뭐예요? 공급망이 해소되죠. 지금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경제 성장은 자유무역의 기조에서 이루어졌어요.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정치가 빠져야 된다. 그래서 관세 장벽은 낮춰지고 거래 비용은 줄어들고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과 전쟁은 이 충격을 가해서 지금 앞으로 물가 엄청나게 오르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갈등이 첨예져서 이해관계에 따라 수출도 중지하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블록화하고 있죠. 그게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에 온 이유잖아요. 과거 냉전기는 안보 영역이 냉전기는 경제 영역 우위가 존재했던 시기라면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결합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경제안보 플랫폼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포용적 왜 이런 얘기를 이 신문 기사를 이용했냐면 포용적 정치 제도가 도입된다면 산업 자본주의 경제 번역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이 책의 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상하지도 못했을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시대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였던 근대 시대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감싸고 넘어가는 포고라는 거를 탈근대 시대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이 저자들의 근대적 산업 발전의 번영과 발전의 논리를 계속 받아들이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틀렸어, 니들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즉, 이 책의 저자들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선언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제도적 부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도적 부정, institutional drift의 과정의 개념, 이 개념은 근대에서 탈근대로 전환하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제도적 부동을 설명을 해보면 어느 사회나 끊임없이 정치, 경제적 갈등에 노출되고 개인의 역할이나 임의적 요인 등 구체적인 역사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해요. 처음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차이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면 제도적 부동. 이게 뭐냐면 유전적 부동에서 나온 단어예요. 두 경이된 생명체의 개체군이 유전적 부동의 과정.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게 드리프트,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게 드리프트인데 그 부동하게 떠다니다 보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면이 유사한 사회라 하더라도 제도적인 면에서 서서히 멀어져가는 현상. 대표적인 한국이죠. 1945년 해방 때까지는 남북한의 구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유주적 부동처럼 제도적 부동처럼 역시 정해진 경로가 없고 반드시 축적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시기를 거치며 두드러지기도 또는 우리처럼 금방 바뀌기도 하죠. 이 제도적 부동으로 초래된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 분기점에 직면했을 때 정치적 경제 상황에 비롯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남북한의 결정적 분기점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서 남북한의 변화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분기점을 만나고 그게 제도적 부정이 있어서 그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 발전이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남북한이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들은 어떤 때는 엇갈된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기나긴 부동을 같이 형성되는데 과거 역할을 보면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한 그 반석 역할을 하는 거죠. 흑사병, 이런 중세가 무너졌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서 농노가 줄어드니까 농노 제도의 기반을 둔 중세는 끝나는 거죠. 1960년대 이후에는 세계 무역이 확대돼 갖고 영국이 주도권을 잡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정적 분기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이한 제도, 갖고 있던 제도의 상이한 것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심각한 차이를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책의 저자들이 이용하는 흑사병과 1600년 이후의 세계 무역의 확대라는 결정적 분기점. 이건 뭐냐면 중세에서 전근대 중세와 근대로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때 흑사병이 시작돼 갖고 1960년대 세계 무역의 유럽의 무역의 확대가 지금 영어의 지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전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즉 중세적 제도가 그 단단한 기반을 잃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상황, 즉 부동하는 상황이 되겠죠. 기반이 옛날에 있었는데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귀족, 이 옛날에는 그 말하면 죽는데, 말 잘못 들으면 죽는데, 이상해진 거죠.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이 저자들은 간과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정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치적 변화 상황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렇게 나중에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인문학을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크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에서 이 대학의 인문학이 근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또다시 인문학이 탈근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필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데리다는 이제 실천 방안은 아직 제시를 못하고, 물론 나이가 삶은 다 의원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조건원학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 위에 이런 담론을 한국에다 적용해 보면, 시대시장에 대입해 보면, 또는 이 책의 산업자본주의 번영의 논리에 대입해 보면, 산업혁명에서 근대 산업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된, 지금 그 시작된 체제가 현재 부동의 상황이냐, 괜찮냐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뭐 아직도 산업자본주의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산업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탈근대적인 4차 산업이 현실화됐는지, 지금 그게 현실화됐는지 질문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부동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부동의 상황에 대비를 제대로 못하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거죠. 아까 그랬죠? 그 결정적 분기점에 기존에 상이한 제도가 상호작용을 잘못하면 심각한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대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부동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어, 뒤처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동의 현실이라는 게 이런 역사적 발전이 필연이 아니라 우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 분기점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결과. 이 결과는 이 역사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당대 힘의 균형은 물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 경제 제도인 거죠. 기존의 정치 전대 제도가 제대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이 역사적으로 미래에 정해진 필연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거죠. 우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을 때 기존의 제도가 정확히 어떤 발전 경로를 따를지,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서로 충돌하는 힘 중에서 어떤 쪽이 살아남느냐, 어떤 집단이 어떤 효율적인 연합 세력을 구성하느냐,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이유도 바로 어느 쪽이 살아남느냐, 어떤 쪽이 유리하게 연합세력을 구성해서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거는 기존의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죠. 붕붕 떠다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역사적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가 안보가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권의 핵심 의제, 이거야말로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해주면 경제는 알아서 하겠지라는, 즉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현재 국제 정치의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즉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논리. 그러니까 정치가 포용적이면 경제는 알아서 될 거다는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시장을 알아서 잘 정리해 줄 거다 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 하나우의 신경제학이 필연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은 아니죠. 모르죠. 그지만 우연히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대도적으로 아직 담론화되지 않았어요. 이론이 없지만 우연히 지금 도입되고 있잖아요. 요건데 경제가 안보가 경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역사적 필연의 논리로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정리해보면 신자유주의 등 근대적 경제제도가 근본적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이게 그렇지만 탈근대 시대의 선봉에서 있는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분기점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해서 죄다 성공적인 정치혁명이나 개선을 향한 번역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혁명과 급진적인 운동으로 절대주의 체제가 무너졌지만 이내 또 다른 폭군이 들어선 사례가 수두하거든요. 프랑스의 한국혁명, 한국의 한국 학생혁명이나 프랑스의 5.18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5.18 학생운동도.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제도적인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착취적인 정치 제도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던 것처럼 포용적인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게 분배를 하는데 공정하게 도움 줄 수 있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선언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다소 억압적인 사회적 실천의 과정이 요구되거든요. 이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막스 베버가 사회에서 합법적인 폭력 사용을 독점, 모노폴리 오브 레지티메이트 바이올런스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부자 말이에요. 정부는 합법적인 폭력의 독점과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에 따른 그래서 이제 잘못해서 법의 판결이 잘못 나서 억울한 사례도 많은 거죠. 광주 사태처럼. 그에 따른 일정 수준의 중앙 집권화의 과정을 통하여 공공서비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건 물론 법질서를 강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분기점의 시대적 전환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시대를 한국 정부가 우리는 경제가 안보가 경제의 시대라고 말하는 급진적인 형식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즉 이렇게 된다면 엘리트층을 비롯한 이런 저항 세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극복해야겠죠. 그러한 새로운 주역과 이들이 철회하는 창조적 파괴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게 지금 즐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제 성장과 기술 변화에는 위대한 경제학자 조지프 슈페터가 지적한 것처럼 창조적 파괴가 수반돼요. 옛 것을 새 것으로 갈아치운다는 것.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가 낡은 분야에서 자원을 뺏어오고 신생 기업이 기업의 시장을 잠식하겠죠. 신기술이 기존 업무 능력과 기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게 창조적 파괴예요. 그러니까 모두나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그 기반이 되는 포용적 제도는 정치 현장은 물론 경제 시장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만들어지겠죠. 포용적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를 반대하는 이변에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거 엄청난 도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도래하에 있는 이런 창조적 파괴의 공포, 이거를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기빈 평론가는 2022년 5월 16일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 5월 16일이 뭐냐면 5.16 혁명이에요. 군사혁명이에요. 1960년에 4월 19일에 학생혁명이 도래하게 해준 정권교체 상황에 정치권이 적절하게 대처해 못해서 5월 16일에 군사혁명을 벌어졌잖아요. 이런 걸 상기시키면서 이게 지금이 또 하나의 역사 결단의 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좀 신문 기자를 보면 이렇게 5월 16일.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결정적 분기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5월에 갈렸던 함석헌과 장준하 입장선 그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였을 거란 말이죠. 우리 2022년 5월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세력을 지지하면 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을 어떻게 만든다는 결단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16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박정희 군사 세력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뿐만 아니라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으로 흡변한 국제 질서를 배경으로 장기 집권과 독재 정권 수립에 성공한다. 이후 몇십 년의 긴 한국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을 결정하는 틀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화를 이뤘고 그 2016년 탄핵 사태 또한 정치적으로 이제 무능과 시대의 착오를 보였던 박정희 국군의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촛불 혁명의 계승자를 내걸고 집권한 그 실패가 또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 경제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과 경제, 사회 시스템의 설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다 바꿔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구적 질서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향후 몇십 년 동안의 한국의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 시스템의 틀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분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아무도 모르고 어쩌면 집권 세력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 정권을 잡은 새로운 세력은 과연 상식과 자유가 보장된 질서를 회복하는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죠?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지금 상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하느냐에 달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제도적 부종의 과정을 초래하는 결정적 분기점인지 이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지?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긴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변하느냐? 이분처럼 홍기표 평론가처럼 시급하다, 결정적 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담론의 부재의 상황, 그거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만의 현실은 아니에요. 세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 등 현대 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세계가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결정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지, 즉 근대라는 제도가 제도적 부정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요건데 근대의 제도가 거의 제대로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들을 계속 그걸 내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이라는 거에서 계속해서 세계 첨단의 글들을 읽으면서 최첨단의 글들을 읽으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저자들이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우발적 역사의 경로 한복판에 있으면서 지금 역사의 경로 한복판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작지만 중요한 차질을 파악하기 어렵죠. 어떻게 그거를 파악하냐고. 역사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작지만 중요한 차이? 크고 중요한 차이도 안 보일 텐데. 그렇지만 정치격자 홍비빈처럼 이 순간이 결정적 분기점인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이거는 한국 사회 전체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특히 산업자본주의 번영의 과정에서 모델이 된 한국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탈근대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이 새로운 도래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누가 해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인정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실용적인 대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치 경제학자 홍기빈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토록 새로운 결정적 분기점 앞에서 한국인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사례에서 그래요. 하나는 4.19 실패에 따른 5.16의 도래 상황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게 언제냐면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 민족국가로의 전환 과정에 있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할 때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네이션이죠. 스테이트는 정부체고 단일 민족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이 제도 부정의 과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헤쳐나갔던 선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3.1운동이에요. 그래서 필자가 거꾸로 보는 한국문학사 3.1운동에서 그러한 역사적 결정적 분기점에서 한국 민족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했는지를 설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짧은 시로 일부러 인용하는 이유는 짧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거꾸로 보는 한국문학사 5-1 3.1운동. 응? 한국이 근대를 빌려오기만 한 것이라면 우리가 근대가 왔지만 그걸 빌려오기만 했다면 한국의 문화가 지금처럼 용성할 수는 없었겠죠. 즉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자생적으로 근대를 구축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남들은. 한국 문학사에서 언제 근대가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한국 문학사가 중요해진 이유는 이거예요. 처음으로는 언제부터 한국의 근대가 시작됐느냐. 이걸 1970년대 김인과 김현식 선생님이 두 분은 전혀 다른 진영이지만 합쳐서 한국문학사를 쓰신 책이 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갈라진 두 진영의 핵심 지식인이 합쳐서 한국문학사를 썼으니까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썼냐면 영정조 시대 한국의 근대가 시작됐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그건 좀 약간 민족 중심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나도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 말하기에는 좀 아직 논리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한국 역사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1910년도에 어쨌든 한일 합방으로 없어졌죠. 그게 뭐냐? 조선 왕조였어요. 중세였죠, 중세.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군 정위에 세워진 나라는 뭐냐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일제시대 어느 순간에 민족이 국가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이션이었는데 민족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된 거죠. 그럼 언제 이렇게 벌어진 거야? 언제 우리가 근대화가 된 거야? 이 문제가 있죠. 상해 인신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립군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해방되고 나서 알았지. 그때는 아무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민족국가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국민적 합의의 사건이 있었다고. 국민적 합의를 해야 민족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 3.1운동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3.1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1운동이 한국 근대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중세적 정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세적 정서에 젖어있던 윤치호는 3.1 만수운동의 실패를 예견했어요.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며 일시조선 일제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국경일에 일장기를 개항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한 우리는 그 통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윤치호 일기에 나와요. 그리고 때마침 이게 윤치호가 그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일반 정서였던 거예요. 때마침 고종의 이제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일본인들이 고종을 독살하였다는 얘기가 절묘하게 나돌아서 이게 절묘하게 백성들의 만세 시위의 학살에 기여하였던 거예요. 그 읽어보면 그 일기를 읽어볼게요. 고종 황제가 이것도 윤치일기에 나와요. 고종 황제가 이 왕세자와 나시모토 공주의 결혼식을 꼭 낙을 앞두고 승하하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말이지 얼토당토한 얘기다. 예전에 이미 굴욕을 감수한 고종 황제가 이제 와서 하찮은 일에 억장이 무너져 자살했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군다나 어린 왕세자의 일본 공주의 결혼이야말로 왕실의 입장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왕실의 간에 우애관계가 증진될 것이고 왕세자는 조선의 어떤 여성보다도 더 우아하고 재기 넘치는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다. 만약 고종 황제가 병합 이전에 승하했다라면 조선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들이 북받치는 서름을 이기지 못하고 옷소매를 적셔가면서 고종 황제를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묘했던 이유는 고종 황제의 죽음이 그로 인해 3.1 만세운동이 확산됐기 때문이 아니라 고종 황제가 절묘한 시점에 죽어서 백성이 국민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 왕의 백성이란 말 그죠? 왕의 말하자면 밑에 있는 그죠? 왕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국민은 아니죠? 자주권이 있고 인권이 있는 3.1 운동을 겪으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한민족 의식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유관순이 아주 어린 나이에 소년이죠. 근데 왜 이 잔다르크만큼이나 중요해졌냐면 그런 전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중세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제도적 부정의 과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5.16, 4.16에서 5.16 도래하는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잘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절정적 전환점, 지금이죠. 이게 제도적 부동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잘 될 거야. 라는 전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치? 역사의 우발적 경로를, 이거 역사의 우발적 경로인데, 어쩌지 못하는 거는 죽음에 이르는 삶의 우발적 경로를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되는 이유를 하나 발견했어요. 신문에서. 놀랍게도 뭐였냐면 칸 나무주연상 수연상을 배우 송강호의 수상 소감이었어요. 그 중에 그것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다른 데도 다 썼겠죠. 시상식이 끝난 뒤 팔레드 페스티벌에 위치한 기자실을 찾은 총 씨는 한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빨리 변하고 국민들을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발전할 수 없다. 저희 영화인들도 단 한순간도 나태할 수 없고 노력하지 안 되는 긍정적 환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적용을 잘할 것인지, 그게 지금 현재, 칸네에서 두 편씩이나 수상을 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죠, 거의. 음. 그리고 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산업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회고하며 설명하는 이 책, 이 중요한 이유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역사적 전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그걸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선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단과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향하는 행보는 대체로 퇴행하지 않았다. 뒤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근대 시대의 경험에서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퇴행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업자본주의로 뒤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개혁은 프랑스 절대왕정 종식의 첫걸음이었는데 8월 4일 선언 이후 수십 년 동안 불안정한 세력이 계속되고 전쟁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주의 체제와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로 향하는 행보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게 전 세계로, 이게 프랑스만의 상황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은 단지 프랑스에만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하여금 포용적 제어를 도입해 그에 따른 경제적 성장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닦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포용적 이 변화는 퇴행하지 않았다. 우리도 경제제도가 포용적으로 바뀌려는 변화는 변하지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결정적 분기점을 보면 페미니즘, 이 생태론, 뭐 인종차별 척결 운동 등 타자에 대한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로 향하는 행보, 그지? 그거가 특징인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옛날에 무시했던, 감싸주지 않았던, 배척했던, 그죠? 경쟁의 상대로 무시해버렸던, 그것도 포용해 주려는 거잖아요. 페미니즘이니 생태론이니 인종차별 척결 운동이니. 그 포용적 정치 제도가 없는 국가는 대체로 실패해 왔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 제도가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착취적 경제 제도는 착취적 정치 제도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가 국가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총체적인 전환이 초래하는 현재의 제도적 부동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시도해 쓰는 대안이 뭐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한두 가지는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포용적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지 않는다. 신자의 주의에 그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될 거다. 이거 웃긴다라고 생각했던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점 규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강도 귀족과 독점 트러스트의 발호는
3장에서 이미 강조했듯이 시장이 있다고 해서 포용적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죠? 그걸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던 거죠.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지배당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고 더 효율적인 경쟁자와 신기술의 진입을 막아버릴 수 있다.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포용적 색채를 잃고 갈수록 정치 경제적으로 힘있는 개인과 기업의 손에 휘둘릴 수 있다. 포용적 경제 제도가 뿌리를 내려면 단순히 시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그 신자유주의의 아담 스미스에 보이지 않는 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공평한 경쟁 환경과 대다수 참여자에게 경제적 기회를 주는 포용적 시장이 필요하다. 엘리트층의 정치적 권력을 등에 업고 행하는 독점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독점 트러스트에 대한 대응 또한 정치 제도가 포용적이라면 포용적 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해 이를 상쇄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여준다.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도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닉 카나우어의 신경제약 사상이 일부 남아 구체적으로 실현적이 있다. 지금은 좀 힘을 잃었지만 이런 독점 규제가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정치인이 발벗게 나서게 된 데는 집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강도 귀족의 행포와 지역 및 연방 정치의 부패를 폭로하는 언론인을 상징하는 날이 있었는데 머드크래커예요. 그 머드크래 역할이 컸어요. 근데 지금 언론이 블로그, 익명 채팅,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이르러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 굉장히 많아졌죠. 효과적으로 적용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언론의 형식은 많이 발전했는데 결정적 분기점에서 제도적 부종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탈근대적 시대를 위한 대안, 그죠? 내용이 없는 거죠. 언론이 말할래요. 즉 새로운 정치적이고 경제적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실현 과정은 극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 방식은 엄청나게 잘 돼 있으니까요. 이 내용, 이 내용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탈근대 시대를 위한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로 향하려는 행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류가 당면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결정적 분기점에서 근대의 제도적 부동의 과정을 넘어서서 한국의 새로운 탈근대 시대로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의 과제가 근로자의 교육과 기능 향상이죠. 근로자의 업무가 능력과 숙련도는 단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결정적 분기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업자본주의 기계 문명을 위한 시대에 필요한 능력만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교육제도죠. 대학까지의. 그러니까 제도 부족의 과정에서는 과거의 제도의 바탕을 둔 기능의 향상만으로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 과정과 그 기반이 되는 포용적 제도는 바로 정치 성장은 물론 경제 시장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서 포용적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를 반대하게 하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공포를 유발해요. 그래서 안 바뀌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 때문에 그게 공포가 연결되니까 뭐 아무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청년층이 3포세대를 하는 거예요.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무조건 파괴됐어. 끝났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생망 이렇게 얘기하죠. 이원색은 망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전환점에 있는 근로자들이 제도적 부정 과정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인문학적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포괄적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 과정을 다 하는 일을 못하더라도 누군가 선도하기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죠?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정책의 기본 담론이 될 수 있을 이런 책, 데런 에스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 걸 자세하게 읽은 이유는 대한민국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결정적 분기점에서 당연히 겪게 될 제도적 부정 과정을 유연하게 넘어가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